오늘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자 소득은 금전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입니다. 금전 대여 이익, 이자 소득. 그리고 이것은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이 된다. 그리고 이때 소득세 세율은 14%입니다. 14%. 우리 일반인들 있죠? 일반인들은 이 통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장에 자금을 넣고 그 1,000원, 뭐 5,000원, 만원 이렇게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하면은 너무 힘이 많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분리과세. 이 분리과세가 뭔지 아시죠? 분리과세. 합산하지 않는다. 분리한다는 겁니다. 분리. 다른 뭐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업소득 이런 것과 합산하지 않고 이자 소득 이것만 14% 세율 원천 징수하고 끝낸다. 나중에 5월 달에 그 소득세 신고할 때 있죠. 종합 소득세 신고할 때 이때 이자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 과세를 하면은 완전 끝. 세금 더 이상 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이 1번입니다. 그럼 한번 1번 볼게요. 채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이 환매한다는 것은 그 은행 있죠. 은행이 그 채권을 팔고 나중에 다시 사들인다. 약정된 이율입니다. 약정된 이율. 약정된 이율로. 약정된 이율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 정해진 그 걸로 다시 사들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 환매 조건부 채권은 실질적으로는 그 계약상 무조건 이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채권은 채권을 뭐 싸게 산다든지 비싸게 산다든지 그게 아니라 딱 정해진 가격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매매 차익은 이자 소득입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의 매매 차익은 약정된 이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자와 같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2번 국외에서 받은 예금의 이자. 한국 사람이 미국 은행에서 자금에 취해서 발생한 이자,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라는 겁니다. 3번 국채를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익입니다. 이 국채 있죠. 국채, 국가가 발행한 채권입니다. 국가가 발행을 했을 국채를 공개시장입니다. 공개시장에서 통합 발행한다. 이 통합 발행한다는 거는 이 통합 발행한다는 거는 이 표면 금리 있죠. 표면 금리와하고 만기를 통일해서 발행한다. 예를 들어서 그 6개월 단위 있죠. 6개월 단위로 하는 경우 이때 2020년 1월 1일 뭐 5년 만기로 해가지고 발행하겠죠. 채권채 발행. 그리고 2020년 또 3월 1일 이때도 5년 만기 발행합니다.
이 경우에 그 만기가 동일해요. 이 채권하고 이 국채하고 이 국채 둘 다 만기는 2020, 2021. 어쨌든 그 동일하게 만기가 동일하게 만약 2024년 12월 31일 할게요. 만기 2024년 12월 31일. 그럼 이것도 3월, 이거는 1월 1일에 발행하고 이거는 3월 1일에 발행했죠. 근데 똑같이 만기 똑같습니다. 이 통합 발행한다는 거는 표명금리 있죠. 표명금리도 똑같다. 3%.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똑같이 통합 발행한다는 거는 표명금리하고 만기가 다 통일돼서 발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경우 이 할인액에 대해서 과세하면은 그 수익률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액에 대해서 국채 같은 경우 국채를 통합 발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세법이 개정된 겁니다. 옛날에 개정됐어요. 2006년쯤인가? 예, 그때쯤 국채를 통합 발행할 때는 국채를 통합 발행한다. 그러면 이 채권의 할인액 있죠? 국채의 할인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익률이 다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과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고 이 표면금리 있죠? 표면금리만 과세한다. 이거 말문제로 나옵니다. 이거를 계산 문제로는 거의 안 나온 적이 없고 말문제로 나옵니다. 보통은 채권은 보통 회사채로 나오고 이런 국채는 말문제로 통합 발행한다. 그러면 표면금리와 만기를 똑같이 해서 발행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표면금리만 과세하고 할인액은 과세하지 않는다.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는 일반 그 채권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발행한 채권 이거는 이자도 과세되고 할인액도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 할인액 같은 거는 이거죠? 할인액 채권의 만기 상환액 마이너스 발행가액 차액. 예를 들어서 만기 상환액이 10만원이다. 근데 발행가액은 9만원이다 라고 가정하면은 이 채권자 같은 경우는 9만원에 샀는데 나중에 만기되면 10만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만원만큼 이자를 소득을 얻은 것 같다는 겁니다. 금전을 대여해서 얻은 이익은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금전을 빌려준 거잖아요. 채권을 산다는 것이 회사한테 그만큼 돈을 준다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행가 가액과 만기 상환액 차액 이 할인액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아시겠죠? 회사채 같은 경우는 회사채는 과세 할인액은 과세된다. 하지만 이 국채 같은 경우는 통합 발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 분리해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달라요. 이 국채를 통합 발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할인액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러니까 답이 3번이죠. 매각가액과 액면가액 차액 이게 할인액입니다. 그럼 이 할인액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4번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5번 물가 연동 국채의 원금 증가분입니다. 이 물가하고 연동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연동 국고채, 이 물가 상승하죠. 그러면 물가 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 있죠. 이것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표면 이자율 있죠. 그 표면 이자율 곱한 금액도 과세되고, 원금 상승분, 물가가 상승하면 그거에 대한 원금 상승분이 있어요. 그것도 과세를 한다. 그러니까 물가가 연동되는 거예요. 국고채가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다. 근데 물가 상승이 뭐 5% 됐다. 그러면 그만큼 나중에 더 준다는 거예요. 원금이 상승한다. 그러면 그 원금 상승분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세법이 원래는 비과세였어요. 근데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바뀌었습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원금, 물가 연동 국고채의 원금 증가분도 과세되는 걸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는 원금, 물가 연동 국고채의 원금 증가분은 과세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그 옛날 규정 같은 경우는 보통 시험에 안 내요. 개정된 규정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과세된다, 원금 증가분은 과세된다 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개인이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A한다는 겁니다. 은행에 애치한다. 그러면 은행에서 원천징수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게 은행이 들어간다. 은행에 자금이 애치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부동산을 대여한다. 부동산을 대여하고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이지만 이 보증금을 은행에 애치한다. 은행이 개입되면 무조건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개인의 채권 처분 이익입니다. 개인의 채권 처분 이익. 개인 같은 경우는 그 장부를 기재하지 않죠. 장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개인한테 뭐 많은 걸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한테 뭐 원천징수 의무 부여하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채권 처분이익 자체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채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이 2번이겠죠. 3번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 상당액. 중요한 게 이거죠. 일정 기간 후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거는 그럼 소비대차에 해당합니다. 채권을 대여하고 해당 채권의 차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 이거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4번 직장 공제의 초과 반환금. 중요한 게 이거죠.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했다. 이 직장 공제 같은 경우는 뭐 군인 공제, 경찰 공제, 교직원 공제 이런 거예요. 같은 직장 있죠. 그 동일 직장에서 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가 직장 공제입니다. 그리고 초과 반환금 같은 경우는 초과 반환금, 이거는 이 반환 금액이 있습니다. 나중에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에요. 직장을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이 반환 금액. 그리고 납입 금액, 납입 공제료. 이 직장 다니면서 납입하는 금액이 이겁니다. 납입 공제료. 그리고
반환금 추가이익. 반환금 추가이익은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법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 약간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반환금 추가이익이 뭐냐면은 이 반환금 추가이익은 반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한 이익 이겁니다. 이게 반환금 추가이익이다. 이거를 뭐 굳이 외울 필요 없겠죠. 반환금 추가이익이 얼마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납입금 초과이익, 즉 반환금에서 납입공제로 뺀 금액에서 반환금 추가이익을 더한 금액. 그리고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은 비과세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은 비과세예요. 비과세. 그리고 1999년 1월 1일 이후 직장공제에 가입하고 퇴직하는 경우 받는 반환금은 과세한다.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퇴직이다. 퇴직할 때 받는 것이니까 퇴직소득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 퇴직할 때 받으니까 퇴직소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니에요. 이자소득입니다.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또 무조건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해야겠죠. 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그 계산 문제로 나오고 말 문제로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는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얼마다 라고 나오고 이거를 굳이 이걸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이 식이 복잡합니다. 이걸 복잡하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한 번 나왔나? 네, 거의 안 나옵니다. 어쨌든 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속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이. 저축성 보험. 이 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은 자기가 납입한 금액보다 더 받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1,000만원 납입했는데 나중에 만기일 때 받는 금액이 1,200만원이다. 그러면 그 200만원은 그 저축성 보험 보험차로 해가지고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 여기 나오죠. 저축성 보험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더 큰 경우 이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다. 그리고 이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원칙은 과세된다는 건데 다만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계약분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과세되지 않는다. 2013년 2월 15일 전입니다. 이 경우는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좀 복잡하죠. 계약기간 일단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계약기간이 몇 년이냐, 계약기간이 10년 넘냐, 10년 안 되냐,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약 단기다, 5년, 7년이다 그런 경우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근데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다 그런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같은 경우는 이 일시납보험 해가지고 총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이면 비과세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원래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세법 만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바꿔놨습니다. 세법 보면은 옛날에는 단순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계정할 게 없잖아요. 계정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거 짜잘한 거 별것도 아닌 거 이런 거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계정할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복잡해집니다. 세법은. 3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 직장공제 초과하는 건 말했죠. 98년 12월 31일 이전 가입금은 비과세하고 199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근데 중요한 것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그리고 2번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은 분리과세한다. 이것도 맞는 문장이죠. 3번 비영업대금 이익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일반인들 있죠. 개인이 개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자기가 사촌 동생한테 돈을 빌려준 것 이것도 다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수익금액 계산할 땐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이자와 할인액 상당으로 간다. 그러니까 계약서 있죠. 그 금전 대차 계약서 그 계약서에 이자율 얼마 그러면 그 정해져 있죠. 그러면 그 계약서상 이자입니다. 이자. 그리고 뭐 추가로 받는 금액도 비영업대금 이익에 포함한다. 뭐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4번 외상매출금 지급길 연장 이자가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소비대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전으로 주고 나중에 금전으로 받는 것. 이게 소비대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자 있죠? 이 예상매출금을 딱 정해진 날에 못 받고 연장해 주는 경우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이 거래처가 돈이 지금 없다 해가지고 그 외상매출금 받기로 있는 날보다 더 연장, 2달 연장 해줍니다. 그럼 이때 이자도 준다는 거죠. 이자. 근데 그 이자를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경우. 민법상 그죠. 소비대차. 그러면 그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시험이 잘 나오죠. 소비대차로 전환된다. 그러면 이자소득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거 맞는 겁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 5번 상업어음 할인료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상업어음이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이죠. 이때 발생한 할인료. 이게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상업어음 할인료. 상업어음이니까 할인료니까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업보험 할인료는 이런 거예요. 이 예시를 보아야 됩니다. 상업보험 할인료. 여기 보시면 이 상업보험 할인료 나오죠. 갑법인이 을법인한테 물품을 납품합니다. 그러면 을법인이 어음을 준 거예요. 어음을 받았다. 근데 이 경우 갑법인이 어음을 그 병 있죠. 거주자 병. 근데 중요한 게 이거죠.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다. 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 라는 겁니다. 거주자 병에게 4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다. 그러면 이 병은 이 나중에 받긴 5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만큼 이익 본다는 거죠. 4억 5천만 원에 사가지고 나중에 5억을 받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익 본다. 그리고 거주자 병은 약속어음을 결제일까지 보유한 후 을법인으로부터 5억을 받았다. 그러면 이 병이 상업어음 할인으로 받는 이 5천만 원은 병의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 아시겠죠? 이 병이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일반인인 경우 비영업대금 이익에 해당한다. 여기 보시면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외의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모아서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이게 시험에도 잘 나오고 좀 나중에 보면 헷갈려. 왜냐하면 상업법 할인료이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답은 5번이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입니다.
4번 보시면 비영업대금 이익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개인이 금전을 일시적으로 되어 있다가 채무자 도산한다. 그리고 일부 원금과 이자 일부나 전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는 수입할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거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개인이 일시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하고 잔액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이게 왜 이게 이런 지문이 있냐면은 그 민법 보시면 원금과 이자 일부만 회수한 경우 이자부터 회수한 걸로 보여요. 민법 같은 경우는. 근데 세법은 이자부터만 회수한다. 그러면은 그 세법 이자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은 손해본 거예요. 자기는 1,000만원 빌려줬는데 700만원만 회수했다. 근데 이 700만원에 대해서 이자로 본다 하면은 이자 소득세 과세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손해봤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맞겠죠? 원금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자부터 회수한 것으로 본다. 이게 틀린 거예요. 3번 비영업 대급 수입 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서 있죠? 계약서에 의한 이자 지급.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이자 소득을 인식한다? 이게 아니에요. 회수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인식하면 안 됩니다. 4번 비영업 대금 이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 종합소득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원칙은 비영업 대금 이익도 일반인들도 다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들이 만약 원천 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세율은 25%다. 아시겠죠? 5번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하고 파생 결합증권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이란 이자 소득과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 보시면 이 금리 연계 파생 금융상품은 예를 들어서 엔화 예금 있죠. 엔화 예금에 가하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근데 또 동시에 선물한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엔화 수업 예금에 가입한다. 그러면 이자 소득과 결합된 파생 상품으로 모아서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그 요건이 까다롭죠. 이 요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실질상 하나의 상품과 같이 운영되는 경우 이런 게 있다. 이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파생 결합증권 이런 게 나오죠. 어쨌든 이 이자 소득과 파생 상품이 결합된 경우 이때 발생한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부동산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부동산을 대여해서 얻은 이익은 사업소득이죠. 근데 그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한다. 그때 발생한 예금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은행이 껴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자 소득입니다. 소비대차 은행이 껴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원천 징수하기 때문에 이자 소득. 그 다음에 금전 소비대차 차로 전환된 경우 이것도 이자 소득입니다. 이거 두 개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일정 기간 후에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고 발생하는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과세한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가 소상공인 공제기금에 가입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기금은 그 노란 우산 공제 있죠? 그런 겁니다. 이게
84년에 도입된 그 금융상품이에요. 소상공인이 그러니까 이 가입하면은 매달 뭐 10만 원씩 납부한다라고 가정하면은 그 납입액 있죠. 그 10만 원씩 납입한 금액, 그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근데 2016년 1월 1일 가입했는데 2020년 5월 1일에 폐업해가지고 계약 해지됐다. 그런 경우 이자 소득이 아닙니다. 퇴직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좀 헷갈리죠, 이것도. 교직원 공제 그런데 가입해서 직장 공제 초과 반응금 받았다. 퇴직으로 만약 받았다. 그런 경우는 이자 소득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폐업 해가지고 계약 해지된 경우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나오죠.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경우 폐업, 사망 등 법정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자 소득. 이때는 그리고 법정 사유가 없는 경우는 기타 소득. 근데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는 경우는 폐업이나 법정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 퇴직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의해야겠죠.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하고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이건 두 개 다릅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규정이. 예를 들어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을 2015년 1월 이전에 가입했다. 그때 발생한 이익이 600만 원이다. 그러면 2015년 12월 30일 이전 가입한 경우에는 이자 소득입니다. 세법이 좀 복잡해요. 어쨌든 답은 4번이겠죠. 그러면 2016년 1월 1일 가입했기 때문에 폐업, 사망 등 법정 사유로 계약 해지된 경우는 퇴직 소득으로 과세된다는 겁니다. 4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 소득은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기가 그러니까 손해 보고 뭐 보통 3%로 빌려주는데 자기는 1%로 특수관계 있죠.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1%로 빌려줬다, 돈을 빌려줬다. 그런 경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자 소득은 불로소득입니다. 자기가 은행에 돈을 애치만 하면은 얻는 이익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노력을 한 게 없어요. 노력한 게 없고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얻는 이익이기 때문에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3번은 원금 먼저 차감한다. 이거 말했죠? 이거 맞는 규정입니다. 4번. 이거 은행에 예치한다. 그러면 은행 들어가면 무조건 이자 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겁니다. 5번. 환매 조건부 매매자. 이거 말했죠?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